전 세계적으로 네, 안녕하세요. 연세리인 피부과 이세원입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닥튜버 탈모 앤 노화 치료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탈모 쪽에서는 원형 탈모, 그리고 노화 치료 쪽에서는 보톡스와 필러, 실리프팅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접속하신 분들 혹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셨으면은 저 질문들 활발하게 해주시고요. 원형 탈모, 기존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주로 노화에 의한 탈모, 혹은 남성 탈모나 여성 탈모, 이런 일종의 대머리 증상을 위주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그 대머리 증상은 사실, 콩이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머리 증상은 사실 일종의 미용적인 문제고요. 제가 이제 첫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대머리가 있다고 해서 남성형 탈모나 여성형 탈모가 있다고 해서 건강이 안 좋거나, 이분이 미용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조금 이렇게 위축감을 느끼신다거나 그게 문제지, 본인이 당당하고 그렇다 그러면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이 원형 탈모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면역계통의 병이에요. 그래서 원형 탈모는 일종의 면역 질환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면역 질환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원형 탈모는 면역이 떨어져서 생기네. 제가 요즘 몸이 약해졌는데 원형 탈모 면역이 떨어져서 생기는 거죠?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면역이 불필요하게 너무 세져가지고 생기는 게 원형 탈모예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 머리카락은 면역 특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 머리카락을 만약에 우리 피부에다가 자기 머리카락을 뽑아서 그냥 꽂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머리카락이. 이 이물질이거든요. 피부에 꽂으면 염증이 생기겠죠? 머리카락이 버텨나지 못하고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 머리카락이, 여기 이렇게 머리카락이 두피 안에서부터 잘 자라 올라오는 거는 그 모낭, 머리카락의 뿌리가 되는 모낭에서부터 머리카락이 이제 피부 안에 묻혀가지고 나오는 이 머리카락의 부분들이 면역 특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면역이라는 거는 병균들하고 싸우는 거죠. 우리가 면역이 강해야, 면역이 있어야 병균들하고 싸우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문제가 없는 그런 건데, 면역 특권이라는 건 뭐냐면, 이 머리카락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단백질로 구성되고 이물질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이것들이, 이 면역세포들이 느끼기에는 머리카락이 마치 병균처럼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카락과 이 모낭 주변에는 이 머리카락을 피부 안에 감싸고 있는 그런 각질층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는 면역세포들의 공격을 회피하는 면역 특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 면역 특권이 줄어들거나, 혹은 이 면역 특권을 넘었을 정도로 머리카락 주변에 부분적으로 면역력이 강해져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제가 좀 이렇게 속된 말 쓰겠습니다. 면역세포들이 미쳐 날뛰는 거예요. 막 너무 흥분해가지고 머리카락을 공격하면 생기는 질환이 바로 원형 탈모입니다. 이렇게 뒤에 모니터에 보시면은 둥글둥글 이렇게 빠진 분들이 계시죠. 가끔 저한테 오셔가지고 정수리 쪽에 남성형 탈모 대머리가 있으신 분들이 원형 탈모 때문에 진료받으러 왔어요 하고 오시는데요. 그거는 그냥 남성형 탈모 증상, 일종의 미용적인 증상이고요. 원형 탈모는 이렇게 부분 어떤 특별한 부위를 가리지 않고 저렇게 꼭 무슨, 옛날 어른들 말씀은 쥐 파먹은 듯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원형 탈모가 심해지면은 이렇게 여러 부분이 탈모가 되는, 이렇게 머리 전체적으로 탈모가 나타나죠. 우리가 이렇게 되면 우리 전두 탈모로 발전을 한다라고 그럽니다. 원형 탈모가 심해지면 이렇게 머리가 전반적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고요. 아주 심각한 경우에 더 심해지면 머리털뿐 아니라 눈썹이나 수염, 혹은 몸에 있는 채모까지도 빠지는 전신성 탈모로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원형 탈모가 있으면은, 말씀드렸듯이 남성형 탈모나 여성형 탈모도 머리가 빠지고 고민이 되지만, 그런 경우에는 채모가 빠진다거나 무슨 면역계통에 이상이 있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원형 탈모는 면역계통의 이상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심각한 경우에는 채모까지 다 빠져나가면서 정말 일상생활, 우리 이 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로 머리 쪽에 이게 자외선을 받잖아요. 머리 쪽에 머리털이 없는 분들은요, 이 머릿속 두피가 타요. 우리가 보통 햇빛을 받아서 타면은 얼굴이 탄다거나 어깨가 타거나 이러죠. 근데 대머리 탈모가 심하신 분들은 이 두피가 탑니다. 두피가 타가지고, 원형 탈모가 심한 분들은 또 이 두피 쪽에 피부암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형 탈모는
물론 남성형 탈모나 여성형 탈모도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 원형 탈모에 비해서는 뭐 일종의 미용적인 문제라고 그건 말씀을 드리고 원형 탈모는 진짜 이게 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원형 탈모의 치료는 기존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오늘 시간에는 약을 안 먹었죠. 제가 기존에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는 피나스테리드 약을 먹고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피나스테리드 약을 먹으면서 좋아지는 탈모들을 제가 설명했으니까요. 원형 탈모는 피나스테리드 같은 그런 약으로 아보다트 같은 약으로 나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원형 탈모는 우리가 면역계통을 조절하는 그런 약들을 쓰게 됩니다. 제이슨홍님, 제가 유전성 탈모 피나스테리드나 아보다트에 대해서는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예전 방송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카야님, 남성 호르몬 분비, 남성형 탈모 역시 가속화될까요? 요즘 근력 운동 열심히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하는데 운동한다고 탈모가 가속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제가 원형 탈모여가지고 원형 탈모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형 탈모가 있는 분들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면역이 강해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원형 탈모가 있는데, 내가 요즘 몸이 약해져서 원형 탈모가 생겼나? 하셔가지고, 내가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치료를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이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형 탈모가 있을 때, 제가 이제 원형 탈모가 있을 때 좀 도움이 되는 영양제 같은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한테, 비타민 C를 드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비타민 D를 드시라고 그럽니다. 두 가지를 드시라고 하는 이유는, 비타민 C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고 염증을 좀 억제해 줄 수 있는 약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C를 좀 고용량으로 드시는 게 원형 탈모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러고요.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D가 부족할 때 우리 몸의 어떤 항상성을 조절하는 데 좀 문제가 생기고 이 비타민 D를 잘 드시면은 이 원형 탈모를 줄이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근데 홍삼,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몸의 어떤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물질로 알려져 있죠. 원형 탈모가 있을 때는 홍삼은 드시지 말라고 권해요. 이거는 면역력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원형 탈모를 더 심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삼같이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들은 저는 원형 탈모 치료할 때 좀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원형 탈모의 치료는 기존의 남성형 탈모나 그 여성형 탈모하고 좀 다르게 아까 면역에 대한 치료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로 우리가 쓰는 약이 면역력을 좀 조절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 혹은 사이클로스포린이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이거 신장이식 수술 같은 장기 이식을 받고 나서 드시는 일종의 면역 억제제거든요. 이런 약들을 위주로 써가지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원형 탈모가 대개는 이제 처음에 이제 이 화면에 있는 분처럼 조그맣게 처음에 생기는 경우에는 가끔은요 치료를 안 해도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치료를 안 하고 있었던 원형 탈모가 좋아졌다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어떤 분들은 그냥 방치하면 점점 이렇게 주변으로 퍼져나가면서 원형 탈모가 더 심해지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원형 탈모가 다 진행이 돼서 전신 탈모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원형 탈모가 있으면 빨리 병원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면역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카이님, 맥주효모도 원형 탈모에 도움이 되는지? 전혀 도움 안 됩니다. 맥주효모하고 원형 탈모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고요. 제가 조금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끔 이 원형 탈모를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이 아니라 무슨 탈모관리센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탈모관리센터, 모발센터 이렇게 하는 데는 병원이 아니에요. 탈모관리센터에서 쓰는 거는 이런 면역을 조절하는 약이나 이런 걸 절대 쓸 수가 없고요. 이 원형 탈모의 어떤 기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원형 탈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세요. 근데 이 원형 탈모가 있고 지금 머리가 당장에 빠지고 면역 질환이 있는데 무슨 탈모관리실, 모발관리실 이런 데 가가지고 두피에다가 아로마 같은 거 쪼이고 뭐 마사지하고 하이드로세라피라고 뭐 물 같은 걸로 시원하게 해주고 두피 스케일링을 한다고 그러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원형 탈모 치료 시기도 놓치고, 원형 탈모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대머리는 미용적인 문제지만 원형 탈모는 제가 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원형 탈모는 우리 국민건강보험에서 커버하는 병이에요. 병원에 오시면은요 원형 탈모 진료비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거든요. 국민건강보험에서 커버하는, 이건 진짜 질환입니다. 근데 이런 탈모관리실 가서 이런 거 하시면은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근데 이게 비용을 들이고 효과를 보면 좋은데 비용을 들이고 효과를 전혀 못 보는 정말 헛돈 날리시는 거거든요. 헛돈.
돈만 날리면 다행이게요. 헛 시간까지 날립니다. 빨리 치료가 돼야 되는데 시간을 날려서 심해진 다음에 오시게 돼요, 병원에. 근데 이 원형 탈모는 많이 심해지면은 이게 잘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오셔가지고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원형 탈모 있으실 때 절대로 무슨 탈모 관리실 가서 무슨 마사지니 뭐 하이드로세라피, 스케일링이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아무런 효과 없습니다. 그런 거 하실 필요 없고 병원 와가지고 면역계통에 대한 치료, 면역 억제제 약을 쓰고 치료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제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탈모 관리실이나 탈모 치료실 혹은 뭐 미용실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정직하게 이런 부분은 병원을 가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 대부분이세요. 근데 아주 드물게 환자들에게, 원형 탈모 환자들에게 우리 관리실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뭐 100만 원을 내고 치료를 하면 이거 좋아져요. 200만 원 내고 한 2달 치료하면 좋아져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간혹 좋아지는 경우 있어요. 어떤 경우? 제가 말씀드렸죠. 원형 탈모는 조금 생긴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저절로 좋아지기도 한다고요. 아무 치료 안 해도. 이걸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이 원형 탈모 환자를 보시면은요, 원형 탈모 환자는 꼭 병원에 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잠깐의 어떤 경제적인 이득 때문에 그분들한테 불필요한 치료, 불필요한 어떤 관리를 받게 하고 불필요한 관리를 받으면서 돈과 시간을 낭비하게 그분의 건강을 해치는 문제를 만들지 않도록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영민님, 제가 탈모가 있는데 탈모 이전에 갑자기 머리카락이 얇아지는 현상이 있었고 지금도 머리카락이 얇아지는데 얇아지는 것은 탈모와 관계가 있나요?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게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원형 탈모 같은 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원형 탈모는 이 생머리가 그냥 빠지는 겁니다. 근데 머리가 점점 가늘어지는 거는 남성형 탈모나 여성형 탈모 같이 노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쉽게 얘기하면 대머리 증상이 있을 때, 그때는 머리가 점점 가늘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아이디가 재밌으신 분이 계시네요. 현아의 꽃무늬 원피스는 실존한다님. 네, 맞습니다. 이거는 미용적 문제가 아니라 면역계통의 질병입니다, 원형 탈모는. 그래서 꼭 질병에 대한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까 이제 우리 아콩이 님이 다시 말씀해 주셨는데, 비타민 C, D를 드시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비타민 C하고 D를 같이 드시면 원형 탈모 치료에 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런 말씀 드리기 참 조심스러운 게, 이런 비타민 말씀을 드리면 내가 병원 안 가고 비타민 먹으면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것만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보조적으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면역계통의 질환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국소적으로 항진되어 있는, 화가 나고 날뛰고 있는 이 면역세포들을 억제하기 위한 면역치료, 그래서 국소적으로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가 원형 탈모에 치료하는 게 국소적으로 주사를 놓습니다. 왜냐하면 면역 억제제의 가장 대표적인 게 스테로이드인데요. 이제 뭐 스테로이드의 어떤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아시죠? 스테로이드는 전신적으로 많이 드실 경우에는 우리가 전신적인 문제를 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뭐 뼈에 어떤 무혈성 괴사라고 하는 이 골반뼈나 이런 데가 안 좋아지는 어떤 뼈 관련 질환이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원형 탈모는 그 원형 탈모가 나타나는 그 부위의 면역력이 문제지, 원형 탈모가 있다고 해서 무슨 다른 부위까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국소적으로 원형 탈모가 있는 이 비어있는 요 부위에 주사를 놓는 게 가장 기본적인 치료고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주사를 맞는 게 좀 많이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요 부위에 면역 억제제, 스테로이드 연고를 좀 바르게 되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점점 심해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그때는 이제 이런 국소적인 어떤 주사나 이런 건 좀 어렵고요. 그때는 뭐 전신적인 치료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전신적인 스테로이드를 쓴다거나 전신적인 면역 억제제 복용을 한다거나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김민재님, 탈모 2단계도 지원되나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탈모 2단계가 뭐죠? 전 어떤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정제이님, 탈모 샴푸가 모발 굵어지는데 효과가 있나요? 일단 탈모 샴푸가요, 모발이 굵어지고 좋아지는데 뚜렷하게 밝혀져 있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탈모 샴푸 없습니다. 탈모 샴푸라고 하면 안 되고요. 양모 샴푸나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탈모 샴푸. 우리나라에서는 이 탈모 샴푸라는 말씀은 안 돼요. 탈모라는 거는 어떤 병적인 네이밍이기 때문에 탈모 샴푸라는 말은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식약처에서 탈모를 어떤 샴푸에다가
탈모와 관련해서 효과가 있다라고 입증을 해주고 허가를 내주는 샴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탈모 샴푸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발을 조금 건강해 보이게, 모발을 좀 찰랑찰랑하게, 모발이 결이 좋아 보이게, 모발이 조금 굵어 보이는 느낌을 주게, 그러니까 실제로 모발이 굵어진다기보다 우리가 샴푸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라든가 샴푸에 들어가는 성분에 의해서 모발이 조금 일시적으로 굵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좀 이제 두피에 자극이 적은 샴푸를 써가지고 두피 자극을 줄이고 염증을 줄여서 탈모에 뭐 약간의 도움을 간접적으로 줄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어떤 샴푸를 쓴다고 해서 모발이 굵어지고 머리털이 나고, 그거는 과장 광고예요. 요즘에 TV에 보면은 이런 뭐 마취 샴푸를 쓰면, 근데 광고 자세히 보세요. 광고 어디에도 탈모 샴푸라는 말 안 쓰거든요. 근데 광고를 자세히 보시면 막 머리를 털면서 빠지는 머리가 마치 빠지는 게 없어지고 머리가 좋아지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요. 근데 그게 조금 과장 광고입니다. 마요느니님, 머리숱 많고 정상인데 이마 부분이나 이런 곳에 탈모약 발라도 효과 있나요? 워낙에 이마가 원래 넓었던 분들, 워낙에 이마가 원래 그러니까 털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조금 진행된 분들은요, 이마에 바르시면 조금 잔털이 나는데요, 워낙에 넓고 그냥 민둥민둥 하셨던 분들이 탈모약 바른다고 별 효과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마가 좀 좁아 보이고 싶고 내가 미용적으로 좀 변화를 만들고 싶다면 그때는 모발 이식 수술, 앞머리 헤어라인 수술을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원형 탈모라는 것이 조금 많은 분들이 이게 질환이기 때문에 약간 생소하시고 원형 탈모보다는 아마 그 대머리 증상에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으세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요, 평생에 원형 탈모를 겪는 분이 한 10% 정도 되세요. 이게 상당히 유병률이 높거든요, 원형 탈모가. 그래서 이 원형 탈모도 저희 이제 탈모를 진료하는 피부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이 원형 탈모 때문에 특히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 원형 탈모가 생기면은 이제 어른들은 누가 원형 탈모가 있다고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게 그냥 이분이 불편한 게 있는 거지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이 원형 탈모가 있는 분들, 심한 분들 어떤 외모를 가지고 많이 놀리나 봐요. 그래서 원형 탈모가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많이 상처를 받고 그런 경우가 많고, 또 이게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 같은 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그런 약을 이렇게 마음껏 어린아이들한테 처방을 하고 치료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치료가 굉장히 좀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형 탈모가 이제 아이를 키우시는 집에서 아이가 원형 탈모가 생긴다 그러면 이게 많이 심해지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초기에 빨리 병원에 오셔가지고 초기에 적절한 약을 쓰고 치료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초기에 원형 탈모가 생기는데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뭐 탈모관리실 이런 데 가지 마시고 꼭 병원 오셔야 되고요. 네, 해왔다 형님, 머리 안에 각질이랑 비듬 어떻게 해야 되나요? 5년째 이러네요. 각질과 비듬이 생기는 원인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요즘같이 날씨가 건조할 때는 건성습진, 피부 건조증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고요. 혹은 두피에 피지가 많은 분들은 피지에 의한 어떤 염증 때문에도 각질이랑 비듬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우선 뭐 진료를 좀 받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약을 좀 써야죠. 그리고 또 본인이 잠을 잘 안 주무신다거나 술을 많이 드신다거나 뭐 이런 어떤 생활에 좀 불규칙한 생활이 많으시면 그거에 의해서도 두피 비듬이 좀 증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은 요즘에 날이 너무 건조합니다. 날이 너무 건조해서 기존에 아무런 피부 문제가 없었던 분들이 요즘 병원에 그 건조 피부염으로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요즘같이 건조할 때는 두피 각질이 많이 일어나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집안에 꼭 가습기 좀 틀어두세요. 그럼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패스트 샴푸 효과가 있나요? 909님, 패스트 샴푸가 뭐죠? 샴푸를 숏 컨택, 짧게 컨택하고 씻어낸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패스트 샴푸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사랑의 태영아님, 다이어트로 머리가 60% 빠졌는데 어째야 되나요? 네, 이거 오늘 원형 탈모랑 같은 주제는 아닌데, 이 다이어트 하면서 머리가 줄줄 빠지는 게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 이제 다이어트를, 건강한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점진적으로 천천히 식사하시면서 그 식사의 어떤 칼로리 섭취량을 약간 줄이면서 운동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여름을 앞두고 혹은 뭐 어디 해외여행을 앞두고 급격히 다이어트를 하신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 체중이 한 70kg 정도 되는 여성분이 저 2달 만에 8kg 뺐어요. 2달 만에 62kg, 엄청나게 빠진 거거든요. 10% 이상 몸이 빠진 거예요.
엄청나게 머리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탈모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이어트, 하지만 다행인 거는 이렇게 다이어트나 이런 경우에 머리가 빠지는 건 이거는 휴지기 탈모증이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우리 몸의 어떤 신체 밸런스가 깨지고 우리 몸에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머리털이 우수수 빠져나간 거거든요. 이거는 그 몸의 어떤 신체 상태가 개선이 되면 다시 다 재생이 됩니다. 다시 다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로 머리가 빠졌나 어째야 되나요? 다시 잘 드시면 되죠. 다시 잘 드시고 건강 관리 하시고요. 너무 급격히 다이어트 하지 않으시고 영양제 같은 거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수빈님, 노프가 탈모에 많이 안 좋나요? 아니요, 이거는 정말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사랑의 태환님, 2년에 걸쳐서 20kg 빼서 45kg가 됐는데 탈모가 심해요. 키가 얼마나 되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키가 예를 들어, 한 160 정도 키가 되는데 45kg다. 이거 거의 걸그룹 체중이잖아요. 너무 저체중이거든요. 저체중에 의해서 머리가 약해지고 탈모가 생겨요. 그러니까, 키가 어느 정도신지 예를 들어 키가 아주 작으신 분이면 45kg, 5kg가 그렇게 적은 체중은 아닌데, 키가 160만 돼도 45kg 너무 저체중이고, 160이면은 태영아님 너무 저체중이에요. 조금 살을 찌우세요. 160이면은 제 생각에는 한 50에서 50, 한 4kg 정도만 돼도 굉장히 날씬하고 이쁘신데, 거기 조금 더 찌셔도 됩니다. 좀 더 드시죠. 잘 드시면은 머리 좋아질 것 같은데요. 우선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태영아님한테는. 패스트 샴푸 머리 빨리 자라게 하는 샴푸 그런 게 있나요? 저는 정말 금시초문인데요. 과학적인 근거가 없을 것 같습니다. 패스트 샴푸라는 거. 노프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면은 노프가 샴푸를 사용하지 않는 거죠. 샴푸에 있는 계면활성제 혹은 방부제 이런 샴푸의 성분이 안 좋다 해서 노프가 한때 엄청나게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인 노프를 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베이킹소다 같은 걸로 머리를 감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그런 것도 사용 안 하고 물로만 머리를 감는 노프가 머리에 좋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두피가 아주 민감하고, 정말 이게 샴푸나 이런 성분만 닿아도 문제가 생기는 분들한테는 노프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거의 대부분의 성인들에게는 피지 분비가 꽤 있고 일상생활을 하기 때문에 노프가 먼지를 이렇게 잘 떨어낸다거나 그러지 못해요. 그리고 대부분 샴푸나 이런 거에 큰 문제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민감하고 정말 내가 샴푸만 닿아도 문제가 있다. 그런 분들한테는 노프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피지가 좀 있으시고 그런 분들은 그냥 적절한 저자극 샴푸, 본인한테 맞는 샴푸를 잘 골라서 쓰시는 게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원형 탈모는 많은 분들이 조금 덜 관심 있으신 것 같아요. 원형 탈모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좀 마치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원형 탈모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 커버가 되니까 병원에 오시면 진료비도 그렇게 많이 안 들고요. 충분히 잘 치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면역계통의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원형 탈모가 있으면 방치하지 마시고 꼭 초기에 병원 와서 치료를 받으세요. 그 다음에 제 다음 주제는 노화 치료가 주제입니다. 노화 치료, 보톡스, 필러, 실리프팅이 주제인데, 자, 우선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얼굴이 노화가 될 때, 제가 예전에 전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 많은 분들이 노화가 되고 얼굴이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은 피부 처짐만 생각해요. 피부과에 와가지고 피부 처짐을 고쳐달라고 하는데요. 이 피부 처짐만, 피부만 탱탱하다고 노화가 절대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뼈부터 변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비욘디 게시판에 제가 성함 지금 잠깐 까먹었는데요. 재용님이셨나요? 그분이 다음번 시간에 뼈부터 변화하는 골격의 변화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달라고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표적으로 나이가 들어도 아주 피부가 좋고 피부 미인이라고 하는 나이가 들어도 동안 외모를 갖고 있는 연예인들 누가 있을까요? 저는 딱 떠오르는 분이 김희애 씨 떠오르고요. 얼마 전에 내 아이디는 강남 미인이었나요? 거기에 어머니 역으로 나왔던 박주미 씨, 그리고 고현정 씨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고현정 씨가 TV에 잘 안 나오셔서 최근에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떠오르는 게 김희애 씨하고 박주미 씨가 떠오릅니다. 두 분 보면은 나이가 김희애 씨 같은 경우에 50대고요. 박주미 씨가 40대 후반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피부가 너무 좋아요. 피부가 너무 좋고 표정도 아주 좋으시고요. 어떻게 저렇게 관리를 하셨나 그렇게 그럴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데요. 근데 그거를 보세요. 김희애 씨나 박주미 씨가 본인들 어떤 동년배보다는 확실히 동안입니다. 근데 김희애 씨나 박주미 씨 본인의 20대 얼굴하고 지금의 김희애 씨, 박주미 씨 얼굴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너무 관리가 잘 되고 피부도 너무 오히려 어렸을 때보다 피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부드럽고. 근데 그때랑 틀려요. 그분들 본인의 20대랑 틀려요. 미묘하게 나이가 들었어요. 이거는 그분들 주름도 없으시거든요. 아마 보톡스나 이런 건 조금 맞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주름도 없으신데 근데도 뭔가 미묘하게 나이가 들어 보여요. 자, 그 이유는요. 40대 이후가 되면 골격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골격의 변화는 피부 관리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어떻게 되지를 않는 거거든요. 네, 블루스카이님 노화치료, 제가 대한피부학노화학회 교육이사를 한 4년 정도 했고요. 지금 이제 기획이사 맡고 있고, 노화치료가 저의 관심 분야입니다. 이게 탈모 치료를 하는 것도 탈모도 역시 노화의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탈모 치료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뒤에 제 그림 이게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한번 보시면은요. 35세, 45세, 55세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그 안에 뼈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자, 이제 왼쪽, 이쪽 그림은요. 조금 젊은 여성의 얼굴 골격이고요. 이게 조금 실판을 치우겠습니다. 젊은 여성의 얼굴 골격이고요. 이쪽 얼굴은 조금 연세가 있는 여성의 얼굴 골격입니다. 보면은 골격이 많이 다르죠. 이게 똑같은 사람의 골격인가? 이럴 정도로 많이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달랐냐?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시계 방향으로. 턱은 나오고 이마는 밀리고 코가 약간 들리고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보시면은 나이가 들면서 이쪽에 앞광대를 만드는 튼튼한 앞에 어떤 버텨주는 이 뼈가 뒤로 밀려나고요. 아래턱의 골격은 오히려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근데 아래턱의 골격을 고르게 이쁘게 만드는 바로 치아 아래쪽의 요 부분들은 오히려 패여 들어가죠. 아래턱의 골격은 좀 강해지고요. 콧구멍이 커집니다. 코를 만드는 이 코를 이루고 있는 뼈가 커져요. 눈구멍도 커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래서 눈에 버티는 그 뼈의 지지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눈 피부가 처지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나이가 들면 이런 골격의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리 그 위에 피부를 잘 해도 그 안에 뼈대부터, 우리가 건축을 한 사람의 어떤 뼈대부터가 이게 좀 달라지기 때문에 얼굴 모양이 미묘하게 달라져요. 근데 뼈만 바뀌느냐? 아니요. 자, 우리 얼굴은 제일 안쪽에 뼈가 있고요. 그 위에 근육층이 있고, 그 위에는 우리가 피하 지방이라는 층이 있고, 그 맨 위에 피부가 있어요. 그 안쪽에 뼈가 변하면서 근육도 조금 변하고요. 피하 지방도 변하고, 피부도 변하고, 이게 다 같이 변화가 납니다. 또 중요한 게 피하 지방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우리가 여기를 중간 얼굴, 우리가 의사들이 미드 페이스라고 그러거든요. 중간 얼굴이 동안 얼굴을 만드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그래요. 동안 얼굴을 만드는 핵심적인 이 미드 페이스에 보면은 이 얼굴 안쪽에 여기 앞쪽에 여기를 좀 통통하게 만드는 지방 조직이 있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 위쪽 지방이 얇아집니다. 얇아지면서 아래로 처져요. 그래서 위쪽은 좀 꺼져 들어가고요. 아래쪽에 팔자주름이나 이렇게 처짐이 심하고요. 지방의 변화가 여기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관자놀이라든가 이 광대 아래쪽도 꺼지고요. 이쪽 아래쪽도 처지고, 그러니까 턱이 처지고 꺼지고 이런 지방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강수민님, 안면 윤곽한 분들은 뼈 노화도 더 빨리 오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윤곽 수술 하신다고 뼈 노화가 더 빨리 오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의사들은요, 안면 윤곽 수술을 하고 양악 수술을 하신 분들 딱 얼굴 보면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이중턱이 다 생겨 있어요. 안면 윤곽 수술을 하시고, 그래서 양악 수술을 하시고 그런 분들은 얼굴은 갸름하고 그런데 다 한번 보세요. 혹시 지금 제 방송 보시는 분 중에 그 수술 하신 분들 있으면 한번 거울 보시면은 이중턱이 어느 정도 다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턱을 보고, 이분이 얼굴에 어떤 윤곽을 조금 만지셨구나.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뼈의 변화, 그리고 이런 지방의 변화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보면은 나이가 들면서 어떤 표정에 의해서 우리가 자연적인 노화도 있죠. 자연적인 노화에 의해서 피부가 좀 안 좋아집니다. 자연적인 노화를 받으면서 피부도 얇아지고 안 좋아지는데 그 자연적인 노화가 어떤 표정을 지으면서 특정 주름 방향으로 계속 표정을 지으면서 그 깊어지는 주름이 생기죠. 대표적인 게 여기 미간주름, 눈가에 있는 눈가주름, 이런 부분은 표정에서 생기는 거고요. 혹은 입에 힘을 많이 주신 분들은 입과 입가에 입이 떨어지는 주름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예전 어른들이 이런 말씀 하시죠. 40대 이후의 얼굴은 자기가 만들어 나가는 거다. 정말 맞는 말씀이세요. 안 좋은 표정을 자꾸 지으시는 분들은요, 나이가 들어서 40대, 50대가 될수록 입꼬리가 처지고 정말 이렇게 욕심 많은 불독 같은, 굉장히 정치인들 보면 그런 분들 많으세요. 정치인들 중에 보면은
뭐 고민도 많으시겠지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약간 좀 거만한 표정? 그런 표정을 잘 짓거든요. 입꼬리가 다 처져 있습니다. 입이 처져 있고 여기가 처져 있고요. 그러면서 미간엔 주름을 잡고 있고요. 인상을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심해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좀 좋은 표정을 하셔야 돼요. 예, 와카넬님, 쌤 자외선 치료는 피부에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자외선을 많이 받고 태닝을 하고 그러면요. 우리가 피부의 노화 중에는 내인성 노화와 외인성 노화가 있어요. 내인성 노화라고 하는 거는 나이가 들면서 그냥 우리 몸 자체가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나이가 들기 때문에 늙는 거를 내인성 노화라고 합니다. 외인성 노화는 그렇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그냥 늙는 거 이외에 뭔가 다른 요인이 노화를 더 촉진하는 요인을 외인성 노화라고 그러거든요. 외인성 노화의 가장 대표적인 게 자외선입니다. 외인성 피부 노화.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은요, 피부의 노화가 많이 촉진이 되고,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은 그 피부의 노화 촉진뿐 아니라 피부에 어떤 염증 반응 같은 것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아, 와카넬님, 근데 아토피 치료에 자외선 치료하는데 맞아요. 아토피 치료에 자외선 치료를 하는데요. 그때 자외선 치료할 때는 저희가 네로밴드 UVB라고 그래요. 우리가 자외선 중에서도 피부 노화하고 관계된 거는 자외선 A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하는 아토피의 자외선 치료하는 거는 자외선 B를 이용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자외선 파장 중에서 염증을 줄일 수 있는 그 파장만 이용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태닝은 자외선 치료를 하고 나면 태닝은 되지만 피부 노화는 그렇게까지 많이 촉진되진 않아요. 근데 이 자외선 치료, 맞아요. 마이너님 자외선 치료, 광선 치료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자외선 치료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광선 치료가 이렇게 광선 치료를 해주면 염증이 줄어들어요. 근데 이제 아토피나 건선이 심한 분들은 우리가 먹는 약, 스테로이드 바르는 거나 스테로이드 크림이나 이런 걸 계속 바르면 그거에 의해서 또 피부가 더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광선 치료를 좀 보조요법으로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서로 어떤 짐을 나눠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인님 20대 후반인데 나이가 들수록 팔자주름이 심해지고 팔자주름이랑 코 옆부분이 계속 붉어져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셨는데 팔자주름과 코 옆부분이 계속 붉어지는 거는 제 경험상에는 거의 10중 8구는 예인님이 그 부분이 신경 쓰여가지고 아마 피지가 자꾸 낀다거나 각질이 낀다고 생각이 돼서 자꾸 만지실 것 같아요. 일단 그 부분에 피지나 그런 거를 자꾸 만지고 각질을 긁어내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팔자주름이 좀 점점 심해지는 거 20대 후반인데 나이가 들수록 심해지는 거는 너무 당연한 현상이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팔자주름 꽤 심하잖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그게 이제 좀 싫으시면 그런 부분을 이게 치료하는 방법들을 병원에 가셔서 안내를 받으셔야죠. 이제 제가 그거를 안내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오늘 주제가 보톡스 필러 실리프팅이죠. 제가 지난번에는 노화 치료에서 초음파 치료, 레이저 치료, 고주파 이런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초음파나 고주파나 레이저를 가지고 리프팅 레이저 치료를 하는 거, 써마지를 하는 거, 울세라 슈링크를 하는 거는 당장의 어떤 변화를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천천히 늙어지고 싶다. 내가 지금 피부보다 좀 탄력을 주고 싶다. 지금 피부에, 자, 여러분들 탄력을 준다고 할 때 탄력을 주면 우리가 처진 얼굴에 탄력을 주면 이런 방향으로 얼굴이 끌어올라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얼굴에 탄력이 준다는 거는 각 점을 중심으로 얼굴의 어떤 한 점을 중심으로 피부가 오그라든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프라이팬에 삼겹살을 놨을 때 삼겹살이 오그라드는 걸로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오그라드는 이런 반응이 탄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레이저를 한다고 해서 그게 끌어올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나는 큰 변화보다는 그냥 천천히 내 피부의 노화를 좀 천천히 하고 덜 늙고 피부 탄력을 좋아지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레이저 치료 받으시고요. 슈링크 울세라 치료하시고 써마지 치료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 나는 뭔가 변화를 만들고 싶다. 지금 주름도 너무 심하고 얼굴도 처지고 얼굴이 막 꺼져가지고 지금 뭔가 내가 얼굴이 예전 얼굴이 아니야. 광대가 너무 커져 보여. 자, 이럴 때 내가 뭔가 내 얼굴의 모양을 바꾸고 싶다. 그때 쓸 수 있는 게 보톡스나 필러 실리프팅 같은 겁니다. 더 물론 효과적인 거는, 더 효과가 좋은 거는 저런 것들이죠. 성형외과에서 수술하는 거, 안면 거상을 수술을 하죠. 근데 안면 거상 수술은요, 성형외과에서 하는 안면 거상 수술은 평생에 한 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게 왜 그러느냐? 안면 거상이라는 거는요, 이 안쪽을 피부를 박리를 해가지고
블루스카이님 쌤 시술해 보신 거 있어요? 제가 받아본 거요? 예, 저 보톡스 맞고 있어요. 저는 정기적으로 보톡스는 맞습니다. 네. 제가 시술을 해본 게 있냐는 말씀이신가요? 보톡스랑 필러랑 실리프팅은 저는 뭐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근데 이제 제가 받아본 거는 저는 레이저 치료 같은 거 정기적으로 제가 뭐 받을 시간이나 그런 게 못 하고 있고요. 보톡스는 전 정기적으로 맞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안면거상은 평생에 한 번 하신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안에를 다 박리를 해가지고 그거를 땡기는 건데, 그 안에 보면은 그 안에 이제 유착이라는 게 나중에 나타나거든요. 이게 한 번 유착이 되면요, 그거를 두 번, 세 번 수술을 못 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마지막으로 뭔가 리프팅을 해야겠다 할 때, 안면거상은 저는 한 60세 이상 되신 분들 한테는 처짐이 너무 심하고 내가 뭔가 큰 변화를 만들고 싶다 하신 분들은 안면거상 하시는 것도 권장을 드립니다. 근데 저는 요즘에 가끔 보면요, 불과 20대 중반, 20대 후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안면거상 수술을 하겠다고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거는 진짜 아니에요. 보톡스나 필러나 실리프팅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필러나 실리프팅은 이런 어떤 안면거상처럼 박리를 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 안쪽에 필러나 실이 들어가면 오히려 이게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처지는 피부 같은 거를 좋아지게 하는 히알루론산, 콜라겐 같은 물질을 좀 증가시킬 수 있거든요. 안면거상처럼 무작정 이렇게 모양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골격의 변화라든가 지방의 변화, 이혜니님 제 방 올라온 거 보고 너무 유익하고 설명 좋아서 들어왔어요. 선생님 진짜 붓굿이에요 하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피부가 진짜 좋아서 환자들도 믿고 받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동료 의사한테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요. 물론 저랑 같이 있는 그 선생님께서, 같이 진료하시는 선생님께 가끔 부탁을 드리긴 하는데 정기적으로 제가 뭐 치료를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아직은. 근데 이제 저거는 열심히 해요. 제가 술, 담배 안 하고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거의 한 10년째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아침마다 블루베리, 그리고 아몬드, 호두 이런 것들을 매일 저한테 먹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그런 거 먹고 있고요. 저는 정말 보습제를 정말 열심히 바릅니다. 그리고 집에 가습기 잘 틀어놓고 그런 기본적인 어떤 피부 건강에 필요한 것들을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블루스카이님, 예, 와이프 자랑 잠깐 했습니다. 네. 블루스카이 피부는 유전이라고 안비용 선생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맞아요. 많은 부분 유전이긴 한데 저는 아토피 환자예요. 저는 아토피 환자고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지루 피부염이 많이 심해가지고 이 볼 쪽이라든가 코 밑이라든가 항상 빨개 갖고 다니고 각질이 일어나고 거기를 맨날 만지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콧질질이었어요, 제가 옛날에. 근데 물론 유전이 중요하긴 하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좋아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골격의 변화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뼈가 변화한 걸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 수술로 어떻게 골격을 변화시키게 안 돼요. 수술로 모양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이 뼈가 나이가 들면서 바뀌는 거는 어떤 수술로 모양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흡수가 됩니다. 피부 골 자체가 흡수가 돼가지고 이게 점점 골이 얇아지고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거 수술로 어떻게 안 돼요. 자, 그럼 우리 피부과에서 어떻게 이거를 좀 교정을 해줄 수가 있느냐? 뼈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이 뼈가 꺼진 요 부분에다가 저희가 필러를 좀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필러를 가지고 뼈의 모양을 좀 고쳐드려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또 이렇게 지방의 변화가 있다고 그랬죠. 지방이 우리가 원하는 부위, 탱탱해야 되는 부분은 꺼져 처지고 불필요한 부위는 늘어지고. 자, 그럼 이런 부위, 탱탱해야 되는 원래 좀 지방이 있었어야 되는 부위에다가 역시 필러를 가지고 좀 채워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모양이 굉장히 변합니다. 예전에 미국의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이런 실험을 하셨어요.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분, 이 돌아가신 분의 사체를 저희가 카데바라고 그러거든요.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사체, 프레쉬 카데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스펠링이 틀렸네요. 프레쉬 카데바의 연세가 한 80 정도 이상 되셔서 돌아가신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의 한쪽 얼굴에는 실이나 이런 걸로 혹은 안면 거상술 수술을 하듯이 박리를 하고 거상을 해서 묶었어요. 근데 한쪽 얼굴에는 그렇게 거상을 해서 올린 게 아니라 그분 연세가 드시면서 꺼져 있는 그 부위에 단지 물로 이렇게 채워놨어요. 물을 좀 빵빵하게. 근데 양쪽 얼굴을 비교했더니 물로 채워놓은 부분이 훨씬 더 얼굴이 젊어 보여요. 다시 말해서 그게 얼굴에 나이가 들면서 변하는 어떤 볼륨의 변화, 지방의 변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제일 꺼지냐면은 특히 조금
살집이 좀 적으신 날씬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 광대뼈가 있으면요, 이 광대 아래, 저는 여기를 옆광대라고 부르거든요. 옆광대 이 밑부분, 여기가 꺼져요. 그럼 여기가 꺼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광대가 커져 보입니다. 실제로 광대뼈가 나이가 들면서 커진 거 아니거든요. 광대뼈 크기가 나이 든다고 변하지 않아요. 근데 아래가 꺼지면 산봉우리가 올라가고 밑에 골짜기가 깊어 보이니까 우리가 봤을 때 상대적으로 커져 보여요. 저는 이거를 비주얼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불러요. 시각적인 착각이 생긴 거죠. 그러면 이런 시각적인 착각을 우리가 만들 수도 있어요. 광대가 큰 분들한테 아래쪽 혹은 이 위쪽에 관자놀이가 꺼지면서 광대가 두드러지는 부분을 실제로 광대를 사이즈를 줄이는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을 필러로 좀 채워서 광대 사이즈를 좀 작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서 아래 턱이 커진다 그랬죠. 아래 턱이 커지면서 사각턱이 커지거든요. 이 부분을 보톡스로 조금 줄이면서 이 위쪽에 광대 밑에 꺼진 데를 필러로 채우면 약간 이 어렸을 때 얼굴 같이 나이 들면서 생기는 울퉁불퉁한 얼굴의 윤곽을 조금 부드러운 애플형 사과 같은 얼굴로 뭐 완벽하진 않아도요 어느 정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처지는 골격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지방의 볼륨이 부족한 부분을 필러로 좀 채울 수가 있고요. 네, 블루스카이님, 그래도 피부는 돈과 시간 쓰면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어느 분야든지 투자하는데 본인이 노력하는데 안 좋아지는 건 없습니다. 맞습니다. 마요누님이 슈링크 너무 자주 하면 안 된다는데 간격을 얼마나 해야 하나요? 주기적으로 시술 받아도 괜찮아요? 네, 이 슈링크라든가,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난번 방송 보시면 되는데, 슈링크나 울세라가 초음파고 우리가 쓰는 리프팅 레이저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골격에 가까운, 그 골막과 가까운 부위까지도 영향을 좀 주거든요. 너무 그렇게 깊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안쪽에 우리가 다른 레이저나 이런 걸로 건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어떤 노화를 줄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장점입니다. 울세라나 슈링크의 장점이긴 한데,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안에 조직들에 너무 큰 손상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될지 사실 간격을 얼마로 하는 게 표준인지에 대한 기준은 특별히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슈링크나 울세라 같이 깊이 들어가는 초음파는 6개월에서 1년 사이 간격으로 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일반적인 분들에게는. 물론 피부 탄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조금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조금 더 빨리 2, 3개월 간격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6개월에서 1년. 지금 내 얼굴이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냥 나는 늙는 게 싫어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그냥 하고 싶다. 그럼 그냥 1년에 한 번. 내가 요즘 좀 피부가 좀 처지고 뭔가 레이저 같은 걸로 관리를 좀 해야겠는데 그럼 한 6개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또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피부가 어떤 표정에 의해서 제가 미간주름, 입꼬리가 처지고 이런 부분이 생긴다고 그랬죠.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좋아지게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는 피부를 끌어올리면 되지, 피부를 좋아지게 하면 되지. 아니요. 그렇게 안 되는 게 우리 얼굴 피부는 얼굴의 근육하고 닿아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본인의 팔을 가지고 표정을 만들 수 있나요? 팔의 이 부분을 찌푸릴 수 있나요? 그렇게 못해요. 근데 우리 얼굴은요, 특정 부분을 찌푸리거나 표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우리 몸의 어떤 움직임은 근육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다른 부위의 근육들은 피부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피부하고 연결고리가 없어요. 근데 특이하게 우리 피부는 근육하고 맞닿아 있는 연결고리가 있어요. 제가 힙합 좋아하는데 도끼 씨 노래 중에 너와 나의 그 연결고리라는 노래죠. 그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 그래서 얼굴 쪽에는요, 꼭 마치 무슨 우리가 인대라고 하면은 뼈에만 있는 걸 생각하는데 얼굴 쪽에 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의 골격을 보면은 얼굴의 그 사실 피부 안쪽의 부분을 보면 이렇게 어떤 중요 부위들, 눈 주변, 이런 뭐 광대가 있는 부분, 그리고 이 턱 주변 이런 데 흘러내리지 않게 하는 인대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인대가 있고 그 인대 위쪽에 있는 이 근육들도 다 근섬유들이 피부하고 연결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 어떤 나쁜 표정을 짓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보톡스라는 약을 가지고, 보톡스는 이 질문을 많이 아십니다. 보톡스하고 필러하고 어떻게 달라요?
이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네, 많이 다른 게 보톡스는 근육에 작용을 해요. 근육을 마비시켜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요. 필러는 채워 넣는 물질이에요. 젤리같이 어떤 물질을 넣어서 그 자리를 버티게 해주는 거죠. 마요네님, 보톡스 내성이 생긴 경우에 실리프팅이나 다른 걸 할 수밖에 없나요? 더 이상 보톡스는 불가능? 맞습니다. 보톡스에 내성이 생긴 경우에는 보톡스의 효과가 없어져요. 근데 마요네님, 이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요. 보톡스의 내성과 관련된 보고들은 거의 대부분 이 보톡스가 우리가 이제 많이 알려진 게 얼굴에 어떤 노화를 치료할 때만 쓴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보톡스를 가지고 이 사경이라고 해서 목이 이렇게 꺾이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특정 근육의 근육이 강화돼 가지고 그 근육 때문에 생기는 병들이 있습니다.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이 됐어요. 원래 보톡스는. 근데 그때 그 병을 치료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얼굴에 맞는 보톡스 양의 거의 뭐 20-30배를 한 번에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량으로 맞는 분들한테 그렇게 대량으로 맞는 분들도 오랜 세월 맞을 때 내성이 생겨요. 일반적으로 얼굴에 치료하는 경우를 가지고 내성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사실 제가 보톡스 치료를 지금 10년 이상 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보톡스 내성이라는 거는 교과서에서 논문에서만 읽었고 한 번도 제가 실제로 제 환자 중에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톡스 내성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게 이제 보톡스 보툴리눔 톡신 A라는 거고요. 보툴리눔 톡신 B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보톡스 우리가 흔히 쓰는 보툴리눔 톡신 A에 내성이 생긴 경우에 B타입의 보톡스를 쓰면 되긴 하는데 B타입 보톡스가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이 미국의 바이오사이언스라는 미국 회사에서 만드는 약인데 이게 예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우리나라 보톡스 시장이 너무 이게 마구잡이로 시술이 되는 경우가 너무 저가의 마구잡이로 시술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약을 더 이상 공급하기가 어렵다 하면서 그냥 철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보톡스 내성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생긴다 그러면 보톡스는 맞을 보톡스가 없어요.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톡스 내성 거의 안 생깁니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보톡스는 근육에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 좋은 표정을 짓는 그 근육을 힘을 빼줘가지고 우리가 그 안 좋은 표정을 더 이상 못 짓게 하면서 주름을 좀 펴주는 거죠. 근데 보톡스를 잘 맞으면요, 주름을 펴주면서 특히 이제 미간이나 이마 쪽에 모공이 두드러지는 분들은요, 그 부위에 모공을 치료한다고 레이저 같은 거 백날 하는 것보다 그냥 미간이랑 이마 주름에 보톡스 맞으시는 게 효과가 더 좋아요. 모공이 너무 잘 펴집니다. 고은지님인가요?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면서 세로 주름이 생기고 모공도 일자로 늘어지는데 어떤 레이저를 받아야 좋을까요?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정말 레이저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천차만별이고 그분의 피부 타입에 따라 다 다른 레이저를 쓰기 때문에 이거는 고은지님을 직접 뵙고 뭐 안내를 해드려야지 무작정 안내를 해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피부 탄력을 좋아지게 하는 그런 레이저들이 뭐 롱펄스 엔디아그 레이저라든가 울세라나 슈링크 같은 초음파, 써마지 같은 고주파, 혹은 뭐 프락셀이라든가 하는 그런 프랙셔널 레이저, 굉장히 다양한 레이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이게 이 레이저를 효과가 좋다고 무작정 레이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레이저에 따라서는 치료하고 나서 일상생활에 좀 지장을 받게 되는 레이저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은지님이 뭐 직장을 다니시는지 얼굴에 티가 나게 치료를 할 수 있는지, 또 고은지님 시간이 좀 충분히 있어서 내가 적은 강도의 레이저를 꾸준히 치료하면서 관리를 해나가야지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시는 분이라 그러면 저는 이제 한 번에 너무 강하게 치료를 하는 것보다 저강도의 치료를 꾸준히 하는 걸 훨씬 더 권해드립니다. 그게 나중에 결국에는 긴 시간을 봤을 때 효과도 더 좋고요. 부작용도 적고 치료받기도 훨씬 편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 번 정도 치료를 받고 가신다거나 그럴 때는 이제 조금 어쩔 수 없이 강한 치료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고은지님 이거는 고은지님의 어떤 생활 패턴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른 치료를 권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와이킴님, 콜라겐 섭취와 콜라겐 크림 바르는 게 피부 탄력 개선에 도움이 되나요? 전혀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잘 아셔야 되는데, 돼지 껍질 피부 좋아진다고 돼지 껍질 드시죠? 이거 정말 아닙니다. 이거 아세요? 중국에서, 이제 뭐 중국을 비하하는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외국에 이런 다양한 음식을 드시잖아요. 중국 분들이 뭐 중국에서는 다리 달린 거 책상 빼고 다 드신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고양이를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대요. 좀 징그럽죠? 고양이를 왜 먹느냐? 고양이 먹으면 관절에 좋다고. 이 고양이과 동물들이 높은 데서 떨어지고, 뭐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해도 관절에 문제가 없잖아요. 나이 들어서까지. 관절에 좋으니까 고양이를 먹는다.
돼지 껍질을 먹어가지고 피부가 좋아진다. 이거는 이 관절 좋아지려고 고양이 먹는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콜라겐은요, 고분자 물질이거든요. 단백질로 이루어진 고분자 물질인데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뭐 콜라겐도 일단 위나 장에서 다 분해가 돼요. 분해가 돼가지고 그냥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미노산이나 이런 게 다 분해가 되고 그래요. 히알루론산 많이 드시죠? 히알루론산을 먹으면 저기 뭐 관절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다고 해서 드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 아무런 근거 없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고요. 그리고 콜라겐 크림이라는 게 있는데요. 콜라겐 크림도 전혀 효과가 없는 게 콜라겐이라는 게 분자량이 커가지고 우리 피부 안으로 흡수가 안 돼요. 그냥 바른다고 흡수가 절대 안 됩니다. 저분자 콜라겐 가루 섭취도 그래요. 그 섭취 굳이 하실 필요, 그냥 식사 잘 하시고요. 잠 잘 주무시고 보습제 잘 바르시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올리브님 선생님 피부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저 술 안 먹고요. 담배 안 피우고요.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지만 몸에 좋은 음식을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은 몸에 좋은 음식만 좋아한다고. 좀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항산화제, 블루베리라든가 그런 과일 종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집 식비는 밥보다도 과일 사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그리고 보습제 잘 바르고 있고요. 가끔 피부, 뭐 레이저나 이런 거 정말 가끔 하고 있고요. 수시로, 보톡스는 정기적으로 맞고 있습니다. 고은진이 그러면 잔주름 비타민 A 크림이 도움이 될까요? 스티바 레틴 같은 거. 이것도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한번 예전 방송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게 무작정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극이 심한 크림이거든요. 그래서 쓰실 수 있는 분이 계시고 못 쓰시는 분이 계세요. 이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피부에 잘 맞으면은 꾸준히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본인 피부에 잘 안 맞으신 분이 억지로 명현현상이라고 하면서 그걸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전혀 아닙니다. 명현현상이 아니고 우리 피부가 아파하는 거고 염증 반응이에요. 그럴 때 중단하셔야 됩니다. 네, 금이보리님 어렸을 때부터 인디안 주름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인디안 주름이 진짜 저도 인디안 주름이 있어요. 인디안 주름이라는 거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뒤에 계신 분은 사진이 서양분이라 그 서양인이기 때문에 인디안 주름이 지금 보이지 않는데요. 인디안 주름이 동양인들이 이쪽에 팔자주름이 아니라 팔자주름보다 약간 위쪽에 이 라인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요걸 인디안 밴드라고 하고, 인디안 밴드라는 말은 근데 인디안 주름이란 말은 약간 어떻게 보면 이게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을 조금 이렇게 인종차별하듯이 부르는 이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인디안 주름이란 말은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냥 흔히들 많이 그렇게 알려 있으니까 저도 일단 이번 시간에 인디안 주름이라고 하겠습니다. 인디안 밴드가 여기 있는데 이 인디안 밴드가 요 사이에 어떤 인대 같은 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좀 들어가 있거든요. 인디안 주름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해요. 없애진 못하지만 이 인디안 주름이 있는 부위를 약간 그거를 막 강하게 뜯어내는 게 아니라 약간 부드럽게 박리를 하고 그 부위에 필러를 조금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실을 가지고 위쪽에 처지는 부분을 살짝 올려주면 그 인디안 밴드가 조금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이보리님 고민이 되시면 그런 필러나 실리프팅 방법을 조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보톡스나 필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실리프팅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예전에는 이 실리프팅 할 때 피부에 넣는 실을 녹지 않는 실을 썼어요. 근데 요즘에는 녹는 실, 대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녹아 없어지는 실을 씁니다. 그럼 실리프팅 효과는 6개월밖에 안 가나요? 그렇지 않고요. 우리 피부가 죽은 조직이 아니라 살아있는 조직이잖아요. 이렇게 끌어올려서 피부를 좋아지게 해놓으면은 이 안쪽에서 이 실이 들어간 것 자체가 피부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있지만 피부에 콜라겐을 재생을 시켜요. 피부 탄력을 증가시켜서 실이 녹아 없어진다고 해서 이게 툭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이렇게 처지는 모양을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그건 실로 끌어올리는 거고요. 피부가 꺼져가지고 울퉁불퉁해진 라인이나 이런 게 보기 싫다. 필러를 좀 넣어야 되는 거고요. 팔자주름 같은데. 혹은 표정주름이 안 좋다. 내가 항상 찌푸리고 미간주름이 있고 눈가주름이 심하다. 그럴 때 이제 보톡스를 좀 쓰는 거죠. 블루스카이님, 쌤 보톡스 어느 부위에 맞으세요? 저는 눈꼬리 위쪽 턱 팔자인데 저는 미간 맞고요. 요 턱선에 맞습니다. 제가 항노화 치료를 할 때, 노화 치료를 할 때 거의 모든 분들한테 꼭 권해드리는 부위가 미간하고 턱선입니다. 보톡스를. 이 두 부위를 권해드리는 이유는 미간주름이 인상을 쓰면서 찌푸리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미간을 찌푸리고 인상을 쓰면은
사람을 봤을 때 표정도 안 좋고요. 요 부위를 찌푸리고 여기에 힘을 주면서 이 얼굴의 상부에 다른 주름들을 더 심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간에 힘을 빼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턱선 쪽에 주사를 놓는 이유가 우리가 목에서부터 올라가는 넓은 목 근육이라는 게 있어요. 이 넓은 목 근육이 얼굴 쪽에 있는 근육들, 특히 입꼬리라든가 이런 걸 떨어뜨리는 근육하고 합쳐지거든요. 그래서 이 얼굴을 전체적으로 아래쪽으로 당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턱 쪽에 주사를 보톡스를 놓는 이유는 이 아래쪽에서 당기는 목 근육의 영향을 좀 줄여서 상대적으로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근육에 힘을 더 주기 위해서 얼굴을 약간 끌어올리기 위해서 놓는 겁니다. 턱선에 주사를 맞는 거는 미간 주름에 주사를 맞는 것만큼 맞자마자 주름이 확 펴지고 이런 효과가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꾸준히 턱에 주사를 맞으면은 입꼬리 처지는 게 적어지기 때문에 입 주변 부위의 노화가 훨씬 덜 돼요. 그래서 이 라인이, 그래서 요 턱선에 주사를 맞는 거는 저한테 치료받는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려요. 여기는 긴 시간을 보고 만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근데 정말 여기를 꾸준히 보톡스를 맞으시는 분들은 5년, 10년 후에 본인의 동년배들, 친구들과 비교를 해보세요. 제 나이에 제 친구들 보면은 다 입꼬리가 처지고 여기가 이렇게 좀 처져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를 정기적으로 맞으니까 남들보다 입꼬리도 조금 덜 처져 있고요. 요쪽에, 아래쪽에 처진 턱살도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김현민님, 턱선 보톡스는 주기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턱선 보톡스가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턱선, 이 라인을 따라서 우리 입을 움직이는 굉장히 다양한 표정 근육이 있어요. 여기를 보톡스를 너무 강하게 놓으면은 입을 움직이는데 제한이 생기고 입 모양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턱선 보톡스는 희석을 해서 조금 약하게 놓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기가 조금 짧아요. 그래서 턱선 보톡스의 가장 이상적인 주기는 3 내지 4개월.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은 맞으시라고 권장을 드립니다. 네. 김현미님, 히알루론산 콜라겐은 따로 먹는다고 피부에 별 효과가 없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굳이 피부 건강을 위해서 히알루론산 드시고 콜라겐 드시고 그럴 필요 없고요. 오히려 피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비타민이나 뭐 드신다 그러면 권해드리는 거는 비타민 C, 코엔자임 Q10, 비타민 D 이런 것들을 더 권해드립니다. 네. 네, 다른 질문이 혹시 또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레이저 치료나 어떤 슈링크, 울세라, 써마지, 뭐 롱펄스 엔디아그 이런 레이저는 꾸준히 어떤 피부를 관리해서 덜 늙게 내 피부를 조금 탄력을 주기 위해서 꾸준히 치료할 때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치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떤 당장에 지금 내가 많이 이렇게 처지고 그래서 조금 모양을 좀 변화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는 실리프팅이나 보톡스 필러 같은 방법을 좀 쓰셔야 효과가 있고요. 이런 치료들이 물론 이게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부작용이 전혀 없는 치료는 아니고 어떤 치료든지 다 부작용이 있죠.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치료들이 경험이 많은 의사에 의해서 또 이렇게 너무 무리하지 않게 치료 잘 받으시면은 큰 부작용이 없고요. 혹은 처음에 좀 불편함이 있거나 어색함이 있거나 부작용이 좀 있으시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이라는 게 뭐 엄청 길게 무슨 뭐 몇 년이 걸리고 그런 게 아니고요. 불과 뭐 한 달 정도 안에 대부분은 다 괜찮아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초이스 536님, 저희 병원에 다니고 계시다고요? 아유, 누구신지 궁금하네요. 네. 다음에 오시면 말씀해 주세요. 보셨다고. 네. 그리고 이제 보톡스나 필러 같은 것들, 이제 말씀드렸듯이, 마지막으로 김현미님, 탈모에 미녹시딜 여성 거를 쓰고 있는데 머리가 좀 뻑뻑해지는 것 같은데 계속 써도 될까요? 네, 이 미녹시딜을 바르면 미녹시딜이 갖고 있는 특성 자체가 조금 끈적거리고 약간 저 두피가 조금 가렵고 좀 그렇거든요. 심한 정도 아니시면 일단 계속 쓰세요. 미녹시딜을 어떤 효과를 보시려면요, 최소한 기본적인 어떤 효과, 아무리 못해도 3개월, 보통은 6개월은 써야 미녹시딜이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효과를 보시고 싶다 그러면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계속 쓰시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불편함이 너무 심해서 머리가 너무 가렵다거나 염증이 심하거나 그럴 때는 역시 중단하셔야 됩니다. 계속 바르면 적응이 되는 게 아니고요. 계속 바르면 더 심해집니다. 그런 증상이. 헤어스프레이 뿌리는 게 탈모에 많이 안 좋은가요? 아니요. 헤어스프레이 자체가 탈모에 무슨 큰 영향을 주고 그러진 않는데요. 이 헤어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굉장히 작고 두피에 직접 이게 들러붙어 버리잖아요. 이게 머리카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두피에 들러붙잖아요. 그러니까 모공이나 이런 데를 막으면서 두피 건강에는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왁스나
포마드는 가끔 쓰거든요. 근데 헤어스프레이는 저도 안 써요. 헤어스프레이를 쓰면 저는 너무 가렵더라고요. 탈모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두피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뭐 가능하면 뭐 헤어스프레이 저는 별로 권하진 않습니다. 네. 네, 그럼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또 이제 다음번 시간에 다음 주 수요일이 제가 이번 1월에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하는 날이거든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제가 굉장히 유명한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하시는 그 피부 미용 뷰티 쪽으로 아주 유명한 유튜버 한 분을 모셔가지고 같이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아마 그분이 여러 가지 노화 치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분과 함께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저 혼자 하는 것보다 아마 워낙 방송 같은 걸 많이 하시고 하신 분이니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 후에는 아마 한동안 다음 주 이후에는 한동안 제가 좀 방송을 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들어와 주셔서 봐주시고 질문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